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물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네,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를 정의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은 그냥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신을 한 최쌤입니다. 뻥이고요. 스티커를 애들이 붙여줘서 안 떼지기 때문에 되게 귀찮거든요.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최쌤입니다. 어제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안 좋아요. 그 대본에 하하 있었는데 하하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하. 네, 알겠습니다. 하하. 좋습니다. 네. 하하를 썼는데 네. 웃기지 않거든요. 어. 제가 지금 아, 기분이 네. 안 좋습니다. 네. 영혼이 없어졌어요. 네, 또 모종의 사건들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학교는 참 야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힘든가? 힘들어요. 네네. 어떻게 지금 이제 6월인데 어떻게 또 각 시도군의 사장님들이 다 바뀌었죠? 네, 뭐 안 바뀐 곳도 있고 바뀐 곳도 있고 이러는데 네. 저희는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저희 사장님이 바뀌었죠. 네, 네. 사장님께서 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원하셨든 원하지 않으셨든 어쨌든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분들 4년 동안 그 각 시도교육청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은 선거가 끝난 직후라서 뭐 이렇게 막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들을 축으로 해서 또 뭐 선거 얘기도 조금 이제 디프리처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타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교육부 소식인데 고교 교육 기여대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요. 2022년에서 2024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요. 5월 31일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요. 총 101개 대학교가 접수를 해서 이제 총괄 심의를 거쳐 91개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91개 선정 대학은 이제 2년 동안 2023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고 차후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2024년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올해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 그런 거래요. 대학이 대입 전형을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가하는 그 평가지가 있었어요.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20점 정도가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분야가 아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 그래서 뭐 고교, 시도교육청, 대학교 그 세 집단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계획. 그리고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뭐 예를 들면 선택교과 개설 지원 등 뭐 이런 것들이 아예 목차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 연구 및 평가 체제 개선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 체계에 고교 선택 과목 및 성취도 평가를 반영할 건지 그리고 대입 전형 연구 추진 계획 및 연구 결과 활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감이 관념적으로 좀 감이 잘 오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내용을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데 이제 좀 반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건가요? 네. 고등학교 교육 어쨌든 좀 대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네네 대학에서 네.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좀 지원해라 이런 뜻일까요? 네, 25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니까 네. 그거랑 좀 발맞춰서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대학의 대입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선정된 대학교 91개교를 제가 좀 봤는데 이제 수도권과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수도권 대학교가 이제 뭐 유형 1과 2가 있는데 유형 1만 봤을 때 수도권 대학이 35개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2개교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사실 받으면서도 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저희 도만 봤을 때 사실 이제 모든 동네에 대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또 그 집중해. 저희 도에 몇 개를 이제 거점으로 삼긴 했는데 그럼 또 그 혜택을 좀 가까이서 못 누리는 학교들이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예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그리고 선택교과 개설 지원 등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점수화를 했는데 이제 수도권의 대학교가 너무 많이 있다 확실히 보니까 그쪽은 더 네, 풍부한 걸 누리겠네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나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예가 후속으로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부 소식은요.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입니다. 이거 지난 교육감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학생 선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 4주 동안 학생 선수 폭력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 선수 폭력 실태 조사는 2020년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1년부터 정례화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 조사 시점까지입니다. 뭐 저희 학교 폭력 조사할 때도 지난 학기 2학기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지난년 2학기부터 네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문화를 안착하기 위해서 40여일 정도 이제 앞당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문항을 이제 개인 배경, 목격 경험,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4개 영역으로 체계화해서 이제 문제 그 설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일단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수들은 QR코드 등의 이제 접속 경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난 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요. 해당 학교에 안내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폭력이 없는 뭐 그런 학교 운동부 문화 정책을 위해서 이번 조사를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뭐 조사한다고 폭력 피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부 쪽은 특히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뭐 만연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좀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치도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네, 그렇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아직도 그 스포츠란에서 어디 뭐 팀기업, 지거나 뭐 이러면 얘네들 뭐 빠따 안 맞아서 그렇다. 뭐 댓글이 감독님이 뒤로 달리잖아요. 가서 한 대 또 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근데 전 네. 최근까지만 해도 뭐 저희 학생 선수들이죠. 근처에 있는 뭐 아니면 좀 이렇게 건너 있는 학생 선수들이 속한 운동부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제기가 그쵸.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가끔은 이제 또 이게 좀 왜곡된 시선 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학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서 그걸 또 묵인하시는 경우도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성적이 잘 오히려 나오니까 네. 좀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네. 말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참 때려서 될 거였으면은 진작에 했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진짜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하면은 한다는 건 다른 쪽으로는 거의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육으로 쭉 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교 팀까지 갔는데 프로 데뷔를 못했어. 그럼 얘는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맞아요. 절박하게 좀 걸고 시작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좀 묵과를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항상 결론은 뭐 맨날 이렇게 나지만 정말 그 입시가 바뀌어야 그쵸.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학생들에 대한 입시도 바뀌어야 되겠다.
좀 만물 입시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글로 기결이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또 입시와 관련된 소식이 또 있죠. 저희가 평가원에서 이제 6월, 9월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네. 6월 모의고사 이제 실시했다고 됐죠? 들었어요. 네.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우리 6월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평가원의 모의고사가 6월 9일 목요일에 실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와 45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들은요, 47만 7,148명이었고요. 그 중에 재학생은 한 40만 명 정도, 졸업생 등 수험생은 7만 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는 작년 지원자 수보다 5,751명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이런 얘기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모의 평가에도 확진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3 학생은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기말 평가와 동일하게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고요. 졸업생 등은 이제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에서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했고요. 온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종료 후 문답지를 대리 수령해서 자택에서 스스로 응시한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뭐 전체 대비 뭐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거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특히나 지난해부터 수능이 이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하나를 골라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모평에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변별력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는 작년 수능이 이제 불국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불수능이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다소 쉬웠다. 그래서 뭐 수험생이 까다롭게 느낄 만한 고난도 문항도 있었고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수능에 비하면 상당히 좀 쉽게 난이도가 조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수학 영역도 사실 지난번 수능처럼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을 한번 겪어본 이제 재수생들은 두 번째 이런 통합형 수능을 준비하는 걸 텐데 그중에 상위권 학생의 경우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에 사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게 또 입시 업체들의 평가입니다. 네, 참 너무 이 수능과 모의평가라는 거를 겪어본 지 오래돼서 그런가 맞아요. 사실 막 입시 제도가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겠네요. 아, 감이 잘 안 와요, 사실. 근데 이 막막한 느낌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 시험지를 봤을 때 그 되게 무게감은 그쵸.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저희 때부터 그 겉표지가 생겼나요? 원래 겉표지가 없고 뒤집어 놨다가 했었나? 우리가 겹표지가 수능 겉표지가 없다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펼치면 신문처럼. 네, 그 앞에 덮어두는 겉표지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겉표지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뒤로 그러다가- 살짝 비쳐 보이고. 네. 종 치면 이제 그거 막 탁 넘겨갖고 막 촤락 하는데 그 느낌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나 한번 보러 갈까? 새로운 수능 답안해서 막 이렇게 라이브로 공개. 다 틀림. 다시 교대 갈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막 볼까. 대학교로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소식 네, 저희 해주세요. 6월 1일 지방 선거가 끝났는데 그 후속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육감 선거는 옛날부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번호도 없고 유권자들은 사실 관심도도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선거죠.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보셨어요? 많이 낮았죠. 네. 예, 전국이 거의 그냥 절반이고 저희 지역은 그나마 조금 높았었는데 특히 그 연령층을 보면 20, 30대 층은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60대, 70대 층에서 이제 이상으로 좀 높았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예,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정당 공천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공천을 받는 건 아닌데 진영 논리는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진보 그쵸. 보수라고 완전하게 이렇게 딱 흑백으로 내세워서 나눠졌죠. 음. 나눠서 하고 그런데 또 공약은 보면 한번 공약집 보셨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공약 내용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네, 맞아요. 모든 사실은 후보들이 좋은 말만 써놓고 그냥. AI 뭐 이런 게 음. 다 들어있고 사실 뭐 진보 후보든 보수 후보든 공약도 차이가 없고 오로지 이제 그 진영으로만 선거를 이제 치르는 그거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는데 사실 더 나은 대안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나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바꿀 의지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정책적으로 하려면 이제 큰 걸 건드려야 그쵸, 되니까 맞아 그쵸. 맞아. 뭐 정치 중립성이라든지 정치 음. 기본권 이런 걸 건드리지 않고서 하자니 너무 음. 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게 아닐까. 네, 뭐 그렇게 또 선거가 끝났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원래는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결과에는 9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8개 지역에서 이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진보가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워낙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현직이 그냥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그렇죠. 삼성까지 대부분 네, 하게. 그냥 인지도 자체 때문에 그냥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 8개 지역이 이제 보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 교육감들이 어떻게 보면 선전을 못했죠? 그쵸. 네. 그거는 그냥 진짜 정치 그 흐름? 맞아. 지금 음. 2022년에 맞이하고 있는 맞아 음. 맞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가 음. 그 마침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음. 교육감 선거도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이. 보수냐 진보냐로 나눠진 마당이기 때문에 또 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가뜩이나 많이 영향을 받는 네. 선거인데도 음. 더군다나 이제 또 사실 그런 게 좀 컸잖아요. 뭐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그쵸. 음, 어쨌든 네. 현 정권을 따라가야 음, 뭐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보교육감에서 뭐 길게는 12년 짧게는 8년 전도 이제 혁신교육이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뭐 피로도 혹은 예상했던 것만큼 뭐 되게 좋은 걸 못 봤다 이런 비판 지점도 있고요. 또 네. 길게 한 지역 같은 경우는 12년이냐 어쨌든 여기서 했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오래 하면 그냥 무조건 바꾸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유들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현 정권은 흔히 우리가 보수 정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와중에 이제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은 갈등이 이제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점에서 그런 것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였다가 보수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에서는 조금 예상되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곳이요. 이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뭐 그쵸. 노력들이 좀 더 이루어지겠죠. 저학년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의 시험이 부활한다거나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고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공약이죠, 뭐 거기 사실상. 네네. 이게 약간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보 보수가 너무 분분해 갖고 음. 진짜 이게 뭐가 옳다 판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그 좀 나름 이제 교육감 협의회의 그 중요한 자리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진보 교육감이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진보 교육감이 회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지만 한 단일화를 목소리는 못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음, 정권에서 만약에 전국 단위 시험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 9명은 반대하고 8명이 찬성하고 뭐 이러면 아마 또 각자 지역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예. 그래서 좀 참. 네, 이후의 방향을 좀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총에서는 진보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교조에서는 국민은 새로운 교육을 염원하면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보편 복지에 대한 노력도 의미 있게 봤다. 라면서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주어진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민주, 혁신, 인권, 평등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 폐기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요? 교총에서요. 아,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혁신과 인권과 평등을 폐기하라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진짜 아직 취임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아, 취임을 그렇죠. 다음 네. 달부터 시작이 되죠.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대적인 뭐 변화가 있는 지역도 음. 있을 거고, 그때 한번 살펴보면서 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 나름의 뭐 재미라 해야 될까요? 재밌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이제 네. 교육부 장관이 아직도 안 정해졌죠? 네, 그쵸. 네. 얘기를 하니까 그 장상윤 교육부 차관 얘기를, 사실 교육부 차관 이름을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음.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이 많이 힘들겠다. 몇 음. 달째 아, 혼자서 네. 있으니까. 장관 목까지 그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자, 그 교육부 장관 이제 후보자로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좀 지명이 된 거죠. 음. 지명이 됐는데 역시 이게 뭐 사실 뭐 정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자가 생기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검증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영 간에 좀 다툼이 있다 보면 이제 허물들을 먼저 이제 내보이면서 이제 좀 얘기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다 까내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윤리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공직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듣는 분들께서 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문제로 제기된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셨다고 하고 그 당시에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였다고 합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 되지. 어제 술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어젯밤에 0.251 정도 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0.05 정도? 0.02 정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0.251%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리고 2002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는 이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좀 사과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논문의 중복 게재 문제인데요. 사실 저 이거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이따 박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저도 잘 모를 것 이제 같은데. 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5월 뭐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해인 2000년 11월이랑 그 다음에 2001년 12월에 다른 곳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논문을 게재했는데 제목은 다르대요. 근데 원 발표문과 두 학술지에 수록된 두 논문이 거의 같은 논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요 내용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뭐 중복 게재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저 좀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세 가지 논문이 나와도 기조는 비슷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비슷할 수 있을 것 기조는 같은데.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옛날엔 없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갑자기 표절 의혹에 나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내가 쓴 거니까 그때 옛날에는 자기 표절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표절을 했는데 솔직히 이런 교수님이나 논문을 하는 거는 진짜 실적에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 내가 논문을
두 개 낸 게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럼 그걸로 뭔가 다른 연구를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도 그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당이라든지. 부분에서 네. 네. 좀 그래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육학이다. 그럼 교육학에 대한 논문을 계속 쓰면은 약간 비슷한 느낌들을 비슷한 네. 기조나 내용으로 갈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음, 관심 있는 음. 분야니까. 근데 어쨌든 논문이라는 건 연구 문제가 명확하게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는 건데 똑같이 같다라는 거나 그래서 그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돌려보면 문장 구조 똑같이 간 거 다 검사해 내거든요. 자기 표절도 안 되고 그것도 표절에 들어가고. 옛날에 이거 여담이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음.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작년 과제를 베껴서 낸 사람들 다 잡았었거든요. 그거 돌리는 거 10초도 네. 안 걸려요. 그냥 하면은 뭐 몇 퍼센트 다 일치로 나와요. F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이라는 걸 맡았대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단장을 맡으면서 같은 기간에 이제 그 공공기관의 주거래 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KB국민은행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은행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 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같은 후보자께서 이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구에서 있으면서도 또 입찰을 하려는 곳에 이제 사회이사를 겸직했다. 그래서 물론 일단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뭐 도의적으로는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논란도 좀 너무 있다고 업무 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네, 그렇죠. 나 지금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수셨네요. 아니, 교수라도 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 근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행정대학원? 네. 교육행정도 아니고 그냥 행정. 행정학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이제 교수로 계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교육계에 저도 근무하지만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음. 하는 건가? 교육에 안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음주운전을 하든 뭐 세미나에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리든 사회이사를 하는데 관련 있는 업체에 또 하든 그걸 이렇게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 그리고 뭐 보수적인 사람을 데려오고 인사 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이랑 좀 관련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좀 좋은 사람이 좀 자격이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환에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오랜만에 대학가 소식인데요. 네, 좋은 한번 소식 하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 뭐라고 읽죠? QS 한번 읽어주세요. Quarterly Diamond 어.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QS라고 할게요. QS가 6월 9일 새벽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2022 세계 대학 평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1,418곳에 순위를 매긴 건데요. 서울대학교가 29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내 대학이 30위 안에 든 건 이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종전에 최고까지 올라갔던 건 2014년에 서울대가 기록했던 31위였습니다. 이 평가는요, 6개의 지표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1번은 학계의 평가 40%, 2번은 논문의 피인용수, 인용이 되는 수 20%, 3번은 교수 1인당 학생 수 20% 비율로, 4번은 졸업생 평판도 10%, 5번은 외국인 교수 비율 5%,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 학생 비율 5%. 이렇게 6가지 지표를 통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자, 근데 사실 가중치가 높은 학계 졸업생 평판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5개 지표가 다 올랐는데 그 중에 피인용 수는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전 세계 평균을 좀 웃돌았다고 해요.
왜냐면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많으면 사실 뭐 이렇게 더 심도 있는 지도를 할 수 그쵸.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고 뭐 심화학습보다는 뭐 주입식 대형 강의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 교원 채용을 많이 하고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이 지표 순위가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포스텍 포항공대죠. 이 부분에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오. 그래가지고 10개 단위나 뛰었다고 합니다. 포스텍 관계자는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교수진을 많이 초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실 피인용 수가 아까 안 올랐다고 했는데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실 피인용 수라는 거는 뭐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을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논문에서 다른 학자들이 얼마나 인용을 하고 있는지 따져서 연구의 영향력 아니면 연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는데 뭐 광주과학위원이 6위, 포스텍이 26위, 카이스트가 27위 이렇게 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들은 선전을 많이 했지만 대다수 대학교 29곳은 600위 밖으로 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대학교가 싱가포르 국립대 11위를 했고요. 그 뒤로 12위 베이징대, 14위 칭화대 이런 순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네. 논문 피인용을 하려면은 뭔가 영어 논문이 인용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글 논문이라서 인용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근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 데가 서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에서조차 영어로 논문을 못 쓰고 피인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울대는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절대 직업 가지면서 못 다니게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받아요. 무조건 와서 전일제로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전업으로 이제 네, 전업으로 공부를 대학원 하는데 공부를 시키는데 왜 못하지? 학자가 되는 거구나 완전히 진짜.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은 진짜 뭐 석박사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인용 지수가 좀 낮다는 거는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게 당연하게 돼야 되고 사실 우리 국내 논문 자료만 봤을 때 이걸 영어로 하면 괜찮은 논문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주제나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내용들을 영어로 바꾸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좀 안 돼 있는 게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세계로 나가는 시장인데 이제는 여기 보면은 뭐 과기원이나 포스텍 카이스트는 그럼 영어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제일 아쉽다. 제일 뛰어난 대학에서도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렇네요. 또 하나 이어서 일단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네, 교육부가 수도권 서울의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합시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상윤 교육부 차관께서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언급했다가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인데 규제 타령한다는 취지의 좀 강도 높은 질책을 들었다라는 뉴스가 좀 이슈화가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짓이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를 어쨌든 첨단 분야에 한해서 풀었어요? 풀기로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매년 대학 신입생 입학 규모는 정해져 있잖아요. 졸업생과 뭐 재수생. 그렇죠.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 신입생 충원은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그쵸. 여기가 늘면 여긴 줄고 여기가 늘면 여기가 줄어. 그래서 사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규제해 놓은 것도 지방대가 황폐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질책을 듣고 하루 만에 지방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해제된 거죠. 그러니까 해제가 지금 된 건 아니에요. 예고한 거예요. 해제하겠다. 지방대 이과를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나요? 지방 거점대에다가? 그러니까 지방대에다 그런 과를 더 육성해서 이렇게 특성화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지방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왜냐면 수도권으로 그걸 하겠다 하니까 특히나 그쵸. 수도권에서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아예 수도권이라고 박아서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인문 사회 등의 분야에서도 좀 불만이 있겠죠. 야 그럴 거면 그렇겠죠. 우리도 좀 더 이제 하게 규제 아예 없애서 그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부가 맡아야 될 과제가 된 거죠. 그런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되죠. 그래서 차관은 우리 장상윤 차관님께서는 갑자기 안타까운 친해졌어. 마음이 들어요. 네, 불쌍해. 그래서 지금보다 어쨌든 파격적인 대안이 지금 준비 중이고 조만간 교육부에서는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이 그럼 순증하는 것이냐라고 어, 질문하니까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럼 혹시 지방대 위기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라고 음. 기자들이 우려의 질문을 했을 때는 반도체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최우선 전략 산업이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런 구도로 보지 말아달라.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비수도권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로섬 게임인데 어, 그러니까 또 그렇군요.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이 한 47만 명 정도 되는데 반도체나 그런 첨단 산업, 첨단 분야 관련해서 정원이 일부 늘어나는 게 좀 좌지우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아, 하셨다고 일부 합니다. 아이들이다, 일부 아이들. 근데 교육부가 어쨌든 그 국회를 설득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근거가 되는 법을 어쨌든 수정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법에 소관부처라고 합니다. 왜냐면 수도권 어, 정비 계획 이런 거 관련이 있어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입학 정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12,000명 정도를 줄였대요. 규제에 의해서. 음, 근데 그 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늘리는 건가요? 반도체 정원을 일단 그 정도에 넘지 않게 늘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의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는 앞으로도 하겠지만 계속 중요할까? 모르겠다. 중요는 할 것 같은데 어, 꼭 수도권이어야 근데 하는가? 그쵸. 그런 것들도 그 문제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늘려 해서 는다고 해서 이게 음, 마냥 잘 되는 건 아닌 것 음,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러니까 그쵸. 이게 중요한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뭐 미래 산업 이런 거 육성한다고 현 정부가 발표를 네, 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가는 건 대한 맞는데,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고심해서 또 다른 데 줄 충격과 뭐 그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다 생각을 해서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국회에서 안 바꾸면 네.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쵸. 법적으로는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수도권 음, 정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권 분립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몽테스키우의 트로이카. 참 그렇습니다. 너무 쉽네요. 뭔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 지역에 반도체 과 좀 해주지. 그러게요. 우리 지역에 수도권 아닌 사람은 옵니다. 우리 수도권이랑 음, 가까운데. 맞아. 그런 예. 문, 마지막으로 네. 사건 사고 안 네. 좋은 소식으로 끝내야 될 것 이게 같은데요. 앞에 사건 사고스러운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또 사건 약간 사고야? 아니, 어, 진짜 사건 사고. 어, 네.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음, 고등학생이면 거의 뭐 성인 남성이랑 그쵸. 똑같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울산교총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 폭행은 총 88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되고 사실 그 맞,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학교 못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1년 넘게. 그쵸. 네, 뭐 이런 2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촉법소년 연한을 뭐 만 12세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가 음, 있는데 약간 그런 거랑 또 물려서 돌아갈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약간 이거 아까 요 뭐야 다음 이제 소개해줄 음, 더 나쁜 그런 소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렇게 듣고 나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무슨 처벌을 받았을까? 음, 강제 전학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이 교사한테 어떤 그러니까 보상이 되고 음. 그러니까 어떤 이게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인가?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학생들이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부분은 또 없는 것 음. 같고, 그리고 그 학생도 이렇게 책임질 건 책임지되 또 교육받을 건 교육받아야 음. 되고, 또 교사도 확실하게 교권 보호 얘기는 되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그냥 여전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교사 개인의 몫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맞아. 안타깝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길래 학생이 담임을 때리게 됐을까? 이 중간에 뭔가 개입이라던가 학교에서 지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가진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광주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심하게 한 건지 좀 광주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는 거 보면 사립인가 사립 보죠. 같죠. 네. 그쵸. 벌금 또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은 A씨가 2020년이니까 벌써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년 전에 흡연을 한 3학년, 고등학교 학생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담배를 피운 아이들이니까 담배 5, 6개비를 가지고 강제로 뭐 피워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서는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다. 시도교육청은 사법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를 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상담 활동을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 말을 위에 있는 사건에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학교에서 음, 뭐 이루어지는 교사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라든지 교권 음. 침해는 비교육적인 행태다. 음. 시교육청은 사법 처벌에 맞는 행정 계약에 대한 징계를. 징계를 하고 교권 침해 구제 상담 활동을 강화하라라고 음. 말해주는 단체는 없잖아요. 교총마저도 뭐 교권 보호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근절 대책이 마련에 나서야 된다. 하지만 마련하지 하지만 않잖아요. 그쵸? 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그래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했네. 그럼 담배 핀 거에 대한 잘못은 뭐야? 기소를 했잖아, 자기들이. 근데 그 담배 자체에 대해서 뭐 교사들이 이제 뭐 학칙을 어겼다 뭐 이렇게 보고 체벌이나 물론 징계, 정학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뭐 저는 약간 고3인데 좀 있으면 얘네 성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딱 상황이 그려지는 게 저도 음. 사립학교를 나왔고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은 뭐 모든 학교를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학교 그 가장 중책인 또 자리 중에 네. 하나더라고요. 그 어. 이사장, 이사진의. 나 그래도 신기하긴 했어. 행정실장이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립학교에 근무를 하니까 음. 행정실장님은 여기 왔다 가는 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다니는 그거랑은 분이고.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세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학생들에 대한 근데 물론 학교에 근무하는 그 누구나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는 있다고 그쵸. 훈육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데서 오는 좀 오버라 예. 해야 되나? 과한 아니면 지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교육적인 건지 그냥 내가 싫은 건지. 그러니까 좀 감정이 들어간 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타이르려고 했는데 음. 얘네들이 또 말 들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있겠다. 약간 욱하는 마음에 이제 너네 음. 와 이래서 이제 막 좀 과하게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또 뭐 이 맥락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를 또 접하면 또 어른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서 또 손대지 않잖아요. 말해봤자 뭐 네. 나만 이제 불이익이 네. 당한다. 고소당하겠다, 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말도 못하고 교권 보험을 드세요. 근데 좀 들어야겠다. 진짜 드세요. 이제 보호해줄 데가 없어졌어. 슬슬 쪼여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교육청에 약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네. 뭔가 오늘은 즐거운 소식이 없었네요. 서울대 32? 그거밖에 없었네. 걔네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냥? 피 인용수는 떨어져서 어. 자신 있게 말하기도 뭐하고
오늘은 이게 참 정말 요즘 2022년의 교육계를 대변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령탑이라고 하는 장관도 계속 공석 상태로 있는 데다가 네. 사실은 뭐 이런저런 정책을 하면서도 그게 뭐 이렇게 실효성 있게 맞아 탄탄하게 들어간다는 따다닥 느낌이 들어가는 게 없고 아니라 뭐 이렇게 질책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니 질책. 질책 늘려. 이런 늘어나다니. 금요일이라서 즐겁게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뭐 그래- 사실 그동안 늘 논쟁이 되는 뉴스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늘 즐거웠어 이런 건 없었지만 약간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무겁네요. 좀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래도 금요일은 즐겁겠죠. 네. 촬영 버튼, 저 녹화 버튼 중단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볼까요?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 교육감. 저희 교육감은 여느 날 뭐야? 저희 연달 연느 교실에서 막 안 아니 읽어지고 여느 날 여느 교실이 여기 왜 있나 했네. 연느 교실 교육감 저희 교육감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도 구경하러 오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이제 방학까지 연휴가 없습니다. 이제 좀 잘 힘든 나날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디데이 세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사인하세요. 남처럼 얘기하지 아. 마세요. 아, 네. 세고 계시죠? 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든 어쨌든 다들 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날씨도 덥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 해야 힘이 나나요? 모르겠어. 힘을 집에 가. 고생하셨습니다.